네, 이번에는 이제 그 마르크스가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국주의라기보다는 마르크스는 이제 세계 체제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르크스가 정치 경제학, 그죠? 그래서 비판적인 경제학이죠.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순히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그죠? 세계 체제, 경제는 결국은 정치 지역을 밀접하기 때문에 세계 체제, 세계 체제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부, 그죠? 6부작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편 6강 서설에서 그런 플랜에 관한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가 제시를 하는데요. 일부는 이제 그 자본이겠죠. 자본 일반, 그다음에 토지 소유, 임노동, 국가, 그죠? 그다음 외국 무역, 그다음에 세계 시장, 그죠? 이 세계 시장이 결국은 세계 체제로 갔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본의 내용은 이제 그 자본 일반, 그죠? 그 자본들의 경쟁, 신용, 주식 자본 이런 것들로 했습니다. 그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 편지나 이런 데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 일반은 이제 자본의 생산 과정, 자본의 유통 과정, 양자의 통일, 자본과 이윤이라는 3부작. 자본론에 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본 일반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858년에서 1862년 사이에 마르크스가 이런 자신의 계획들을 정돈을 한 거죠. 6부작으로. 그런데 이제 18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마르크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생전에 이러한 6부작을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이제 자본론으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자본론이 이제 그세 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막스가 완성한 거는 1권뿐이죠. 그래서 2권과 3권은 초고 형태인데 엥겔스가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엥겔스가 편집한 거죠. 다만 이제 마르크스의 초본 형태는 메가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 3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본론 3권은 막스의 플랜에 따르면 일부 1편 자본 일반이죠. 근데 여기에 범위를 벗어나서 자본의 이제 경쟁, 신용, 주식 자본, 토지 소유, 임노동의 요소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책으로 이걸 완성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연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부 플랜은 결국은 세계 경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그 제국주의, 막스 시대에도 제국주의라는 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국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3권은 막스의 어떤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완결된 형태로 보면 안 되고 더군다나 자본론 중에서 7권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론 그 자체만으로 막스의 생각을 하면 분석하면 안 되고 막스의 플랜, 그죠? 막스의 플랜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이제 막스가 세계시장 체제, 즉 6부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제국주의의 이론을 그 제대로 그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글을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체제에 관한 것, 제국주의에 관한 것들을 그 이제 책이라든가 편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르크스가 참여했던 1848년 혁명의 성격인데요. 이 1848 혁명은 어, 1815년에 성립된 빈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죠? 빈 체제를 전복하려는 혁명이다. 이 빈 체제는 바로 나폴레옹 제국, 그죠? 이러한 나폴레옹 제국을 해체를 하고 과거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세력권, 구제국주의 세력을 회복하는 거죠. 스페인이라든지, 그죠?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국주의의 세력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1848년 혁명은
바로 구제국주의에 대한 혁명, 그죠? 구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었죠. 베테르니 재상이 주도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죠. 이 비인 체제는 이 식민지뿐만 아니라 유럽을 지배하고 있죠. 프랑스,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이 빈 체제에 대한 혁명이 독일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식민지, 그죠?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투쟁이 이러한 반제국주의 투쟁이었다. 1848년에 마르크스의 이러한 투쟁의 성격, 물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도 있었고 빈 체제라는 어떤 국제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이러한 제국주의 투쟁이었다는 부분이 많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떤 세계 체제 혹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마르크스는 이제 자신의 세계가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그죠? 중심과 주변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영국 자본주의가 있었고 그 주변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 즉 영국의 식민지, 인도, 그렇죠? 인도 이런 것들이 그 중심과 주변이 하나의 분업 체제로 중층화되어 있다는 거죠. 세계 체제에 관한 과학적 인식이 막연하게 존재했다. 즉 세계를 하나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분리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메리카 미국의 그 면화 플란테이션, 미국의 노예죠. 이 미국의 노예제가 바로 영국의 섬유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에서. 그래서 무역도 보면은 이제 인도, 영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미국, 신세계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삼각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둘째 이제 마르크스는 역사관이 이제 원시제에서 그 오늘날 자본제가 있었고 그 자본제에 선행하는 여러 생산 양식들이 있죠. 아시아적, 게르만족, 로마적 생산체계를. 그래서 크게 보면 소련 시대의 역사 5단계설처럼 그렇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를 발전 단계로 봤죠. 발전적 사관이다. 그래서 인도와 아메리카 등 이제 그 자본주의에 이 확산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문명의 확산으로 봤다는 거죠. 발전으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 그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그 영국이 이제 인도에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강국이 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 즉 식민지에 관한 이러한 언급들이 쭉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언급한 거.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이제 이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민중의 대립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거죠.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공산당 선언에서는 이제 폴란드의 크라쿠프 반란에 대해 지지한다고 그러죠. 크라프 반란은 이제 폴란드의 귀족들이 일으킨 이제 그 제국주의 외세에 대한 민족해방 투쟁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지했다. 인도의 세포이 반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것들을 하면서 식민지 민중의 봉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식민지에서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봉기가 성공할 경우에는 이 식민지 모국이 이제 이런 식민지를 상실하면서 정치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켜서 식민지 모국인 제국주의 국가의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의 어떤 혁명, 인도에서의 혁명이 식민지 모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마르크스는 말년에 러시아와 같은 이제 전근대적 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즉 부르주아 혁명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원시적 상태의 농촌 공동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의적 공동체, 공산주의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 체계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비자본주의 영역에서의 그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유럽의 혁명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계는 첫째는 이제 자본주의의 전파를 발전으로 봤다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가 전파되는 게 발전으로 봤다.
그런데 이제 그 로자의 자본 축적론이나 아민의 종속 이론은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닌 전자본주의, 즉 식민지가 있어야지만 자본주의가 그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몰락시키는 거는 이 전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 식민지죠. 식민지가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를 해서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 외에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피를 빨아먹는 식민지가 없을 때는 자본주의가 몰락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식민지로 자본주의가 전파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와 좀 다른 관점, 마르크스의 한계가 있다. 둘째, 이제 마르크스는 레닌의 그 제국주의 혁명, 그죠?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의 패전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자국에서 혁명으로 내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제국주의 약한 고리인 러시아에서 혁명을 주장한 레닌의 제국주의 혁명론. 그다음에 코민테른에서 제3세계 혁명론이죠. 식민지의 생명, 민족해방, 인민혁명,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정식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식민지 혁명을 식민지 민중의 관점에서 보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식민지 혁명이 일어나면 모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모국의 혁명의 관점에서 식민지 혁명을 바라봤다는 한계. 그죠? 그래서 식민지 혁명을 주된 관심사로 놓았던 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이제 식민지는 세계 혁명의 약한 고리라는 이제 레닌의 문제의식이라든가 코민테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는 사회주의 혁명, 중국식 혁명도 온전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제3세계 혁명, 민족해방, 인민주혁명의 문제의식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제국주의론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문제의식, 그죠? 레닌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의식, 이러한 문제의식의 맹아들은 이미 마르크스가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